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인공지능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잠재력이 확실히 잠재력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염증 확산을 가장 처음 예측한 회사가 캐나다의 블루닷이라는 회사인데 인공지능 회사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온택트 경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코로나를 진단하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개발하는 데도 인공지능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단키트를 만들었는데 CEO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AI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도 모두 인터뷰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백신의 개발 시기를 엄청나게 단축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더나 같은 회사는 설립한 지 10년도 안 된 회사죠. 근데 스스로 인공지능 기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약을 개발하면서 제품화까지 그 일관 어떤 시스템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화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약산업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은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이 가치로서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비난을 또 받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구글 포토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태깅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는데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고릴라로 인식을 한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편향성 이슈, 인공지능의 문제가 처음 불거진 그러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도 재범 위험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재범 위험을 예측을 해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역시 흑인에게 과도한 재범률을 예측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출판산업이 빈익빈 부익부에 빠졌다라는 기사인데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단체 모임이나 외부 활동이 제약이 되면서 개인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례 없이 출판 시장이 커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책을 구매하기 시작하니까 오프라인 서점들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 이후의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매하는 그 독자들은 이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추천 알고리즘이 대부분 기성작가 그리고 이미 베스트셀러를 갖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추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아마존 판매 1위는 2018년도에 발간된 책이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9개의 작품이 기성 작가들이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신진 작가들에게는 상당히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이나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신뢰성이나 편향성의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 포토의 이전에 이미 사진 산업은 백인 중심적인 어떤 산업으로서 고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년 이상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에 100년 이상 사진 산업을 주도해 왔던 코닥 역시 이 백인의 피부톤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냥 가장 앞에 있는 그 한 백인 여성의 사진이 셜리 카드라는 건데요. 코닥에서 사진을 인화할 때 피부톤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빛의 노출 정도를 조절을 하는데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사진입니다. 백인의 피부톤을 레퍼런스로 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백인과 흑인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면 흑인들이 과도하게 검게 나옵니다. 잘 얼굴이 인식이 안 되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장리 고다르 같은 감독은 코닥은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닥 제품을 사용하지를 않았고요. 그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즉 흑인들의 사진이 백인들의 사진보다 양도 적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글 포토 사건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콤파스라고 하는 재범 위험 예측 프로그램 역시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향을 막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과학적인 기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을 통해서도 익히 접하고 있습니다만 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종에 따라서 가석방이라든지 법 집행의 어떤 형량을 결정할 때 너무나 많은 어떤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1930년대 일리노이주에서 어떤 과학적 기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해서 형량을 결정하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8년도에 그 콤파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놀스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콤파스의 문제를 제기한 프로퍼블리카의 온라인 기사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콤파스와 같은 재범 예측 모델이 바로 그 미국의 무너진 어떤 그 가석방 시스템 혹은 법률 시스템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어떤 도구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네, 이미 뭐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 이미 세상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라든지 편향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신뢰성이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공지능의 신뢰성의 문제는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리프로덕션 코스트가 제로입니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이 확산이 돼서 문제가 널리 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앞서 그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인종 이슈들을 포함해서 그 MIT 미디어랩에서 이런 어떤 문제를 겪었던 조이 볼람윈이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이쪽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학부 시절에 본인이 이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개발했던 소셜 로봇이 자기 자신을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홍콩에 가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연을 해보는데 똑같이 자기 얼굴을 인식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같은 소스 코드를 썼더라.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빨리 확산이 돼서 경계 없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편향성의 문제라 신뢰성의 문제도 글로벌하게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게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과거의 문제들이 데이터에 이미 이식이 돼서 그게 고착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임마누엘 칸트가 비뚤어진 인간성에서 어떤 똑바른 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간성을 데이터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볼람윈이가 연구했던 결과를 보면 IBM이나 매급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안면인식 AI가 성능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일관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알고 봤더니 편향된 안면 데이터를 같이 썼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검증과 해결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블랙박스 모델이다라는 이야기로 대별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성능은 높아지는데 어떤 인공지능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신뢰성 문제가 있으면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맥킨지에서 인공지능이 향후에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그래프인데 연간 한 1.2%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잠재력은 말 그대로 잠재력입니다. 사회적인 수용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성숙돼야 되고 기업들도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었을 때 최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은 사회적인 수용도가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초에 KDI에서 인공지능 도입 시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성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도입을 꺼리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은 어떠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보고서들은 지금까지 80개 이상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30여 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하버드대의 버크만 클라인 센터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헌에서 약한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의 조건으로 8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배해주는 책임성, 어카운터빌리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의도한 대로 본래의 용도에 맞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 그리고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그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공정성과 차별 금지,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인간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 그 외에도 전문가 책임이나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같은 8가지 원칙을 갖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SO에서도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관련된 표준 문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TR24028이라는 문서는 이미 발간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신뢰성을 제어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이 요소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툴 혹은 방법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말씀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모신 세 분의 연사들이 각각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신뢰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국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들을 개발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업과 또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기업의 자율적인 신뢰성 개선 활동입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은 윤리헌장 발표로 시작을 합니다만 그리고 윤리헌장 발표하고 났으면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도 영입을 하고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신뢰성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버넌스도 개편하고 조직 내 프로세스도 정립을 합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문의께서 오셨는데 아마 이쪽에 대해서 아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고요. 오늘 또 카이스트 최재식 교수님께서 현재 기술 수준이 어떤지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토의 안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좀 이따 토의 시간에 충분히 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